자, 조금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는 제가 아마 공부할 시간을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자, 이제 설명 의무 같은 경우는요, 항상 제일 위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누구에게만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반 투자자입니다. 그쵸? 전문 투자자 제외. 자, 그리고 만약에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설명 정도를 달리 해도 될까요?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잘 아는 사람들은 조금 스킵해도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좀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줘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는지 당연히 나와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이 어떤 건지, 위험한 게 좀 고위험군인지 좀 저위험군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수료 사실 진짜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고객이 나중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관련된 내용들, 내가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제가 설명에서는 중요한 게 설명을 하고 뭘 해야 된다고 했죠? 확인. 그렇죠. 마지막 시간 되니까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시고 이제 우리 안 볼 건데, 그렇죠? 확인을 받아 의무를 다하고 위반했을 때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고객한테 설명을 하면 할수록 고객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우리 김정석 강사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괜시리 설명했다가 여러분에게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분명히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보실게요. 바르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는요,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맞고요. 설명의 정도를 달리 해서는 돼요. 그리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 쏙 빼고 싶어요. 그죠? 쓱 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하고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설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투자 권유 대행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투자 권유 대행은 정말 별거 없고요. 파생 상품 권유할 수 없고요. 지켜야 될 의무는 다 지켜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권유밖에 없어요. 볼게요. 첫 번째, 개인이 위탁 계약을 맺고요. 계약 체결이 아닌 투자 권유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번은 왜 틀렸을까요? 파생 상품 못해요. X 표해 두시고요. 지켜야 될 것 다 지켜야 돼요. 3번 직무유예, 법규 준수, 그리고 투자 권유 대행인이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위탁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도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죠.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합리적 근거 제공, 그리고 적정한 표시 의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요,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거짓을 알리는 내용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괄호에 보시면 장밋빛 전망 하잖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꼬시실 때 웃기죠. 꼬실 때 물에 손을 뭐 안 묻혀 줄게, 뭐 잘해줄게 하시지만 안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주관적 판단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객관적 데이터나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별해서 제공한다를 가장 헷갈리게 지문으로 내요. 그러면 의견은 제시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건 나의 의견이야.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 쓱 빼고 싶어. 고객한테 얘기 안 해주고 싶어. 너무 많거든. 내가 보기에도 너무 많이 떼는 것 같거든. 쓱 빼고 싶은데 하면 안 돼요.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 성과 보장 등에 대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강행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말들 제 입 밖에서 나가면 큰일 나요.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고객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득이 됐던 말던 상관없어요. 과정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법 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요, 사적 화해 수단으로 그래도 좋은 게 좋은데 우리 고객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조금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조금 손해 보상을 해주자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보상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실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했다면.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 장밋빛 전망을 펼치면 안 되겠죠. 혼자.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말해도 되죠. 그쵸? 근데 어떻게 그 상품에 대한 팩트만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허용해줘야죠. 그리고 두 번째,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의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만 하면.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아닌데 괜시리 투자자에게 알렸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 생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성과를 보장한다든지 손실 보장 등에 관련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진짜 그래요. 잘린 사람도 봤어요. 자, 그리고 8번 볼까요? 고객에 대한 의무도요, 쓱 한번 좀 봐주시고 가시면 될 내용이고요. 첫 번째, 허위 및 가장 부실 표시 금지합니다. 뭐, 기대성 그 관련된 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업무 내용 인적사항에 대한 부실 표시 금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 출신의 펀드 매니저다. 이런 것들, 뭐, 뭐 수익률이 몇 % 달성했다. 사실 29%하고 30% 다르잖아요. 근데 1% 쓱 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 그거 위반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공정한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해서 제공한 업무 수행 대가로서 자기가 소속한 이외로부터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한 대가 안 됩니다. 뭔가 받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에게 제3자로부터 서비스 제공받을 것을 권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요거 옆에 삼성증권에 내 친구 있는데 그한테 가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3자에게 소개하는 것, 뭐 수수하는 것, 받는 것 모두 안 됩니다. 그리고 재위임 같은 경우는요, 재위임이 금지되었다는 말 자체가 절대 안 된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고객의 동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업무 처리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 것들이 직무윤리를 어렵게 해요. 뉘앙스의 차이가.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요,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직원이 갑자기 근무를 하다가 어떤 좀 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관리하던 그런 직원들, 그 관리하던 고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합리적 지시에 따른 의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객의 합리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뚱뚱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겠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합니다. 그렇죠? 합리적이라고 고객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고집 피우는 건데 고객은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판단이 고객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정을 설명해요. 그래도 고객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며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거지 내가 까불면 안 되죠. 고객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은 A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B라고 하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A라고 했는데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 그 상황에서 A라고 했으면 너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B를 선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당한 걸까요? 위반한 걸까요?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보시면 임의매매가 됩니다. 고객의 허락 없이 A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것, 내 마음대로 B 방향으로 설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임의매매 혹은 위법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거 참 어렵죠. 그렇죠? 진상인 고객들 어떻게 공평하게 대해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객군별로 차등한다고 했습니다. 골드 고객끼리는 차등하면 안 되지만 골드하고 실버는 차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의무 설명 틀린 것은 기대성과 등 관련된 내용은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속 회사 이외로부터 수수하는 것도 이번 안 되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재위임은 금지된다고 했죠. 아니에요. 그죠? 그 불가피한 경우에는요. 재위임 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고객의 판단이 내가 봤을 때 저거 헛짓하는 건데 헛발질인데 라고 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고객님이 왕이죠. 고객님에 따라가야 되죠. 망하든 말든 그 사람 책임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 보도록 할까요?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질문한다고 손도 안 들었는데 제가 가서
질문 있으시죠? 뭐 궁금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불초청 권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증권가 장내 파생 상품은요, 불초청 권유 가능합니다. 만약에 얘들까지 그렇게 그 허락을 해주지 않다면 어떻게 세일즈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다 풀어주는데요. 다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품 뭐죠? 네, 걔들은요, 불초청에서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정말 단골로 많이 나왔던 애가 있어요. 투자자 거부 의사 후 재권유 가능한 경우. 이런 거 중위에서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보기가 3개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넣으면 어때요? 문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초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한번 볼까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 있습니까? 변액보험이죠. 예를 들어서 설계사분들이 변액보험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있을까요? 설계사분들이 니즈를 좀 알려드려야 될까요? 사실 알려드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보시면 거부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권유 못하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 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달에 갔어요. 고객이 싫으시대요. 언제 가면 돼요? 다음 달에 가면 됩니다. 보세요.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투자 권유할 수 있대잖아요. 그죠? 자, A라는 상품을 권했어요. 고객이 싫답니다. 다음날 B를 들고 웃으면서 가면 됩니다. 그거 알겠죠? 그래서 투자 거부 의사 후에 재권유 가능한 경우, 요 3가지 경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 금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증권가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요,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권유를 할 수 없습니까? 장외 파생 상품만 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성 있는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재권유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가 거절했을 경우에 1개월 지난 경우, 그리고 거래질서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거절했더라도 재권유 가능하게 해야 우리 금융업 종사자들이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리고 밑에 10번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한 번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고객 정보 누설 및 부당 이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거 당연히 요즘에 안 되고요. 요즘에 좀 민감하죠. 그리고 만약에 밑에 두 번째 땡 한번 찾아보실게요. 예외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최대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알려줄 때 정말 최소한의 정말 조금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범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 어떨 때 제공이 가능할까요? 힘센 사람이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고객 정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세에 관련된 법률. 지금 현재 그 대기업의 총수께서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정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 그 사람의. 그러면 사실 아무나 가서 보여달라 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뭐 한 겁니까? 지금 조사하려고 제출 명령이 떨어졌다면 뭐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합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리고 국정감사 조사, 그리고 금융위 지시, 국정, 요즘에 국정, 그렇죠. 금융위 지시, 그리고 동일한 금융기관 상호 간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요, 그거 다 풀어서 보기로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부당한 금품 수수 금지입니다. 금품 수수한다는 건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정해진 것만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차별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받겠다라고 하면 미리 일단 보고를 좀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법 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하고요. 관련된 기록은 5년 정도 보관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가 허용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건 숫자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 USB 많죠. 홍보품 같은 거 얼마 안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학교 같은 데 가면 학교에서 홍보 기념품이라고 USB라든지 이런 자료 같은 거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념품이라든지 홍보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히 금품 수수했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 제가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얼마까지는 괜찮습니까? 3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물품이나 한 끼 식사 대접받는 거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조비 같은 게 얼마인가요? 20만 원입니다. 근데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20만 원 100번 뿌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까지입니까?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액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조비나 조화한 같은 경우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용 범위가 공연이나 운동경기 관람이나 도서 음반 구입권 등 한정된 상품권 제공하는 거죠. 맨유 경기장 뭐 보러 갈 수 있는 거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롯데 팬이다 보니까 티켓 같은 거 한 7, 8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받으면 뭐 그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원칙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이외에는 금품 수수하면 안 되지만 뭐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게 딱 전제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만 원에 제공하는 거 깡한 거죠, 깡. 상품권 깡한 거네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제공했으니까 얘는 얼마의 이익을 취한 겁니까? 9만 원의 이익을 취한 겁니다. 3만 원? 넘었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깡했어, 깡. 그리고 세 번째, 경조사 1회 20만 원, 연간 1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정해진 거 이외에 제가 받겠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자료는요, 5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 기록, 요거 참고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고객에 대한 의무였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자,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및 전달입니다. 아까 자기거래에 대한 질문도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공개 정보에 대한,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겁니까? 관련된 직원은 알고, 일반 투자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면 누구에게 늘 손해를 끼치게 되나요?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공개 정보는 이제 그렇게 뉘앙스를 좀 잡아두시고요. 한번 보실게요.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건요,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불공정하다는 건 누구에게 불리한 거래를 말합니까? 일반 투자자의 불리한 거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이용해도 안 되고요. 샤바샤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위반했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숫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나 이러이러하게 당했다라고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형사책임 10년, 징역, 그리고 5억 이하의 뭐 벌금 이런 것들도 굳이 이것까지 암기하지 마세요. 외울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규제 대상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거 확대되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예전에는요, 이러이러한 경우만 미공개 정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면 지금 범위가 훨씬 이렇게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뉘앙스를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그 규제 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도 훨씬 더 크게 넓어졌고요. 그리고 내부자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3명으로 규정했다면 지금 근처에 있는 10명까지 다 포함시킨다든지, 그리고 규제 대상 행위 모두도 전부 확대시켰다든지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개념이니까 1번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공개 정보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중요 정보라고 하는 건요, 공개만 되면 이건 회복단급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주식의 매입 또는 그 정보를 듣고 와, 그 대박인데 이러면 사겠죠. 근데 지금 살려고 했던 사람이 중요 정보를 하나 딱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잠깐 보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주식의 매입, 보류, 매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정보를 중요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보기에서 확대되었다. 그리고 3번은 숫자 바꿔서 넣어주셔야겠죠. 1년 그리고 3년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 같은 경우도 금액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봐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위조작 금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3번. 자, 거의 다 했어요. 그죠?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그죠? 자, 금융투자상품 가격의 인위적 조작 금지입니다. 조작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금지란 말이 있고요. 공정한 증권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영향을 미친 사람도 있지만요. 멀리서 쓱 이렇게
보고 방조한 사람도 당연히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세조종죄가 있고요. 사기적 행위가 있어요. 훨씬 범위가 확대된 게 사기조종죄입니다. 그래서 시세조종 같은 경우는요. 동그라미 쳐서 한번 체크해 두실게요. 예전에는요. 목적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오픈된 공개 시장에서만 걸리면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범죄가 조직화되고 이렇게 음지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규정을 바뀌었냐면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공개 시장이 아닌 시장에서도 걸리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게 변경됐어요. 그래서 장외 시장도 규제 대상이 되었죠. 그러면 시세조종죄에 비해서 사기적 행위는 훨씬 규제 폭이 확대되었다라고 같이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위적 조장 금지되고요. 형사 책임 질 수 있습니다. 민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종전의 시세조정죄는요. 목적이 있어 처벌 가능하고 공개시장의 거래만 적용되죠. 그런데 지금 3번 별표 쳐주시고요. 문장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요. 사기 금지 조항이라는 걸 둬서 누구든지 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그런 기교를 사용해내는 금지하고 있고요. 예전 거보다 폭넓게 확대되었다, 폭넓게 규제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쓱 이상을 바꿔놨죠. 그 사기 금지 같은 경우는요, 목적이 없어 처벌 가능한 건 맞네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종전의 시세 조정죄와 마찬가지로 공개 시장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된다고 이렇게 틀렸습니다. 어디도 장외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죠.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밖에 불공정 거래 금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가 끝나요. 이제 다음 장이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페이지 넘겨도 저는 빨리 안 맞춰요. 자, 14번. 자, 선행매매. 선행이요. 착한 일 하는 선행이 아닌 거예요. 어떤 선행인가요? 뭐 한 겁니까? 먼저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선행매매 같은 경우 되냐면요. 어떤 고객이요. 저희 예를 들어서 A은행에 VVIP인 거예요. VVIP 이랬어요. A은행이랑 안 할 거예요. 증권사라고 할게요. 나 10억치 S전자 주식 좀 사줘. 라고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요? 고객보다 먼저 뭐 하면 될까요? 내가 사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고객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확 오를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뭐 하면 될까요? 팔면 되겠네요. 그게 선행매매입니다. 이해되시죠? 고객이 요런 정보를 제가 먼저 입수하고 제가 먼저 움직이면 돈을 버는 겁니다. 항상 정보 쌓이면 제가 먼저 팔거나 제가 먼저 사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선행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선행매매는요.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매수나 매도 주문의 정보를 이용했어요. 이 VVIP 매수해달라는 정보를 이용했네요, 얘가.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체결하기 전, 얘가 이미 사기도 전에 제가 뭐 한 겁니까? 먼저 산 거네요. 이해되시죠?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용해서 자기가 하거나, 야, 누가 그거 사달라 그래서 네가 먼저 사라고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선행매매고요. 자, 스캘핑 같은 경우는요. 스캘핑은 좀 사실 다양한 말로 쓰여요. 단타매매를 일컫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보실게요.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투자 분석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당해 증권을 매수하고 의견을 공표한 후에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서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그 애널리스트라는 직업 들어보셨죠? 걔네들이 사실 금융투자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게 애너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에요. 근데 그걸 땄다고 해서 애너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하냐면요. 그 관련된 기업이나 관련된 주식에 관련된 어떤 그 레포트를 써요.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조금 주춤할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S전자에 지금 대박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널이 뭐라고 쓸까요? 레포트에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발표만 되기만 하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갈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악재가 꼈어요. 어떤 기업에.
그러면 악재가 꼈다는 걸 발표하는 순간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 공표하기 이전의 정보를 가지고 제가 사고 파는 것을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캘핑을 하는 애들을 스캘퍼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애너리 정보를 공표하기 전, 그래서 선행매매든 얘든 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증권을 매수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표한 후에 이미 오를 것이다라고 의견을 공표한 후에는요, 얘는 뭐 하면 될까요? 그때는요, 빠져야죠. 팔고 나와야죠. 그래서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지어뒀어요. 뭐라고 해뒀냐면요. 공표 후에 24시간이 지나면 자기 매매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대박일 거라고 얘기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면 24시간이 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뭐 하면 안 돼요?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자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건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매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거하고 또 하나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조사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요, 공표한 내용과 7일 동안 같은 방향으로 매매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오를 것이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나는 팔아요. 왜냐하면 왜 팔아야 될까요? 팔까요? 얘는 사람들이 다 사기 시작하면 주가 쭉 오르는데 나는 팔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이건 불공정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 거,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일주일 동안 자기는 같은 방향,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요. 매도하라고 했다면 같은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7일 동안이라는 거. 그게 최소한에 지켜야 될 룰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밑에 마지막 땡 보시면 예외라고 하나 묶어서 적어 두실까요? 예외. 얘가 그 금융도적 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상품 있죠. 그리고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란 거 배우셨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 뭐예요, 영어로? 스티븐 잡스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스톡 옵션,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행사할 때나, 그리고 상속 증여할 때나. 그래서 그것들은요, 요건 한 번만 쭉 문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정말 꼼꼼히 해드렸는데 넘어가지 하는 거 정말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행매매 스캘핑 같은 경우는 거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 보실게요. 선행매매는요, 그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매수 매도의 정보를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말, 주문을 체결하기 전 자기 계산으로 매수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캘핑도 비슷하죠. 그래서 스캘핑도 공표하기 전. 그래서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차익거래를 얻는 거고요. 그러면 네. 스캘핑은 이제 네.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네. 선행매매는 금지는 아닌 거예요? 네, 아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행매매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과당매매하고 똑같아요. 나 몰랐는데? 나 그 정보 원래 몰랐는데? 모르고 한 건데? 라고 해서 잡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있지만 참 힘들어요. 잡아내기가. 그래서 증권사에서 그래서 감옥 가는 사람 많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조사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거래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방금 예외 쭉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거지 예외의 경우를 쭉 나열해서 지문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혹시나 나왔다 김금주라고 욕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뭐 괜찮아. 자, 여러분, 그리고 4번 선행매매 스캘핑은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가 어떻다고요? 금지됩니다. 허용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는요, 손해배상이나 형사벌칙 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이제 15번은요, 제목 잘 봐두셔야 돼요.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입니다. 보실게요. 자, 그 해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해상충이 되는 지위를 맡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요, 항상 사전에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거의 뉘앙스가 미리미리 뭔가 조금 하면 괜찮다라는 뉘앙스가 많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전의 이익을 취하였는지, 이례적인 게 계속됐는지, 근무시간 내인지 외인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모두 금지다. 모두 금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보실게요. 신임 관계에 있어서 신임 의무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신임 의무라고 하는 게 뭐 계약 여부라든지 보수 여부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네요. 그죠? 그리고 신임 성실했고요. 그리고 3번. 벌써 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자, 3번. 직무 전념 의무 이해상충이 되는 지위에 취임 금지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두 번째 줄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4번도 사실 중요해요. 시험 문제 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대외 활동 시 준법 절차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쓱 몰래 주말에 두탕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직무윤리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요, 만약 그런 요청이 있다면 사전에 준법감신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대외 활동을 했을 때 회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회사의 생각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기관 접촉했을 때 사견임을 밝혀야 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5번 회사 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 그리고 유출하는 것도 안 되고요. 중간 감독자 감독 관리 의무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조사 분석 자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애널리스트가 쓰는 거죠. 그 레포트를 조사 분석 자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준수 사항이 있고요. 뭐 품위 유지 의무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홍대에서 술을 안 마셔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집에서 혼자 마셔요. 다음에 한번 저랑 한잔 해요. 그죠? 자, 그리고 9번. 고용계약 종료 후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이해가 조금 예시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남자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군대 생각 계속 난다면서요.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공감되세요? 공감되세요? 아니요? 자, 그러면 고용계약 종료 후에 의무 지켜야 된다는 거 뭐냐면요. 제가 한국금융개발은 지금 소속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끝나고 나서도 한국금융개발에서 강의를 어떻게 했고, PPT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딴 회사 가서 마치 원래 나의 아이디어인 양,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텀 정도를 두고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좀 가미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끝났다고 해서 바로 세계 뭐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종료 후에도 이런 의무를 좀 잘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군대 얘기 공감 못 하셔서 그렇네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자, 저희 좀 재밌는 게 재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강사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사 이름을 문제에 좀 꾸역꾸역 집어넣는 편이에요. 박영대가 들어가 있죠. 저희 박영대 강사님이 강의하시고 만드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어느 날 창구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대는요, 객장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냥 자리를 박차고 매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옮겨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는 직무윤리 전념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맞죠? 두 번째, 이해상충이 되는 지위를 맡았으나 금전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지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지위를 맡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KF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대는요, 아내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희는 사내에서 다른 외부 사람들과 메신저도 못 하거든요. 못 하고 있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번째, 고용계약 종료 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명, 상표, 로고 등을 사용해서 안 되고요. 그리고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생산한 지적 재산물은요, 누구 거? 회사 거 다 토해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빈털터리로. 처분 권한도 모두 회사가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하는 동안에 월급을 주고 나를 고용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4장이죠, 그죠? 자, 꾸역꾸역 다 채워서 다 하죠, 그죠? 자, 마지막. 내부 통제입니다. 직무윤리 준수 절차 및 위반 시 제재가, 여기서 갑자기 내부 통제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제재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후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항상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뭔가 절차를 좀 마련해 두는 게 좋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해설 먼저 보실게요. 내부 통제 기준은요,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갖춰야 돼요. 권고사항이라든지 옵션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부 통제 기준 같은 경우는요, 내부 통제 기준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헷갈리게 나오는 거 준법 감신입니다. 준법 감신은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그 제외사항이냐면요. 투자 자문업자, 일임업자 중에서 재산 가진 합계액이 얼마? 5천억 미만인 경우는 준법 감신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체크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금융투자업자들은요, 반드시 1인 이상 둬야 돼요. 자문업과 1임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업자들이 누가 있나요? 매매업, 신탁, 집합투자업, 그리고 매매 말고 중개업. 그렇게 4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반드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실게요. 그 박스 보시면 저는 어떻게 메모해 뒀냐면요. 내부 통제 기준은 all, 모두 해당된다라고 적어뒀고요. 준법 감시는 예외가 있다라고 적어뒀어요. 그래서 그거 뉘앙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준법 감시는 왜 있을까요? 내부 통제 기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려고요? 감시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볼게요. 자, 내부 통제 기준은요. 어디에서 정할까요? 협회에서, 그렇죠? 정하고요. 똑같네요. 아까 했죠? 수정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협회에서 정한 건데요, 위반했을 때는 협회에서 고치라고 얘기할까요? 어디에서 얘기할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금융위에서 변경하라고 권고합니다. 위반했을 때 너 지켜봤더니 안 되겠다라고 최고 상위 기관에서 제재를 합니다. 이때는요, 협회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협회 손을 떠난 겁니다. 이미. 그래서 금융위에서 변경 권고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직원이 적용 대상이라는 거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주셔요. 임시직도 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제일 단골로 많이 나오는 게 내부 통제 기준과 준법 감신의 결정 사항은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준법 감신도 중간에 있어요. 찾으셨죠? 같이 묶어서 별표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사람을 준법감시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둬야 되는데요. 제가 예외의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임은 어디서 합니까?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근데 임면할 때는요, 그 금융위에 이제, 요런 사람을 뽑았습니다라고 뭐 할까요? 보고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장 뽑는 것처럼. 자, 그리고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준법감신 같은 경우는요, 그런 요건들을 충족해야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반장을 뽑는데 정말 뭐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사실 반장으로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굳이 적극적 요건 달달달 외우시고, 뭐 소극적 요건 달달달 외우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리고 중립성 보장해야 된다는 거. 항상 독립성을 보장해줘야지 그 사람이 어떤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겸임 금지되고요. 자, 그리고 내부 통제 위반 시 회사의 조치 제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리 기준을 사전에 규정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거. 사전. 자, 그리고 만약에 위반하거나 무기는 은폐하는 사람도 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고요. 제재의 종류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재의 종류. 견책은 뭘까요? 책, 종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면 뭐 쓰는 거예요? 심할서 쓰는 거죠. 경위서나 심할서 쓰는 거. 경고야 뭐 쿨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욕 한번 들어먹고 그럴 수 있어. 가장 슬픈 거 감봉. 피부로 확 와닿는 거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리고 정직도 슬퍼요. 왜? 해고의 전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고용관계 종료. 슬프다. 해고. 자, 그리고 내부 통제 준수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고발제도 있어요. 쟤 안 지켰어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줄에 보실게요. 자율규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는요, 직무 종사자의 법령 위반 시에 회원에게 조치를 권고합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협회 회원들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금융투자협회 회원. 저일까요? 일반 투자자일까요? 협회한테 회원은 누굴까요? 삼성증권? 그쵸?
그리고 뭐 대우준 거. 그래서 같은 관련 금융기관들이 걔네한테는 회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조치를 권고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제재하라고 그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규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실제 조치는요, 회원에서 처리하는 거지 자율규직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적 규제기관은 법령 위반 시에 직접 조치 가능합니다. 공적 규제기관 누가 있을까요? 금융위원회. 맞죠? 그런 것들. 자, 그러면 문제 마무리할게요. 그 1번이 가장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모두 이사의 결의 결정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만들고요. 우선 권고하라고 권고하고요. 만약에 그 위반했을 때는 누가 변경하라고 권고합니까? 협회위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1인을 반드시 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예외사항이 투자 자문 1임업자 5천억 미만일 경우 예외고요. 그리고 준법 감시는요.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운용에 관한 업무의 겸임은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일 파트는요, 뒤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라고 얘기하려고 계속 넘기고 있는데 36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충분히 문제, 어떤가요? 오장 있어요? 네. 그래요? 자. 페이지 알려주세요. 73이요. 네. 조금밖에 없죠. 맞아요. 자, 요거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분쟁 예방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증투하고 파생 정말 법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사실 분쟁 같은 경우는요, 그 세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법원에서 다뤄야 될 소송이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소송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너네가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소송에서 내가 판결을 내린 것처럼 너에게 권리를 줄게, 효력을 줄게라고 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보시면 그 분쟁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쟁 조정 절차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첫 번째, 분쟁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일단은요, 둘을 딱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네 왜 이렇게 됐어라고 서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합의해라고 하는데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소송 되기 전까지. 그래서 분쟁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하지만 권고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회부되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보시면 회부되고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조정안이 작성돼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건 저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순서를 기억해 두시고 숫자가 작은 게 앞으로 오고요. 숫자가 큰 게 나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더 판결이 안 나니까 좀 까다롭고 또 신중하게 좀 시간을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별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조정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상태에서 며칠 이내에 판단을 해줘야 합니까? 6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너네 오케이? 그래 받아들여 라고 권고하고 그리고 그러면 수락을 권고하고 조정을 수락하면요. 가장 중요한 문장. 재판상의 화해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문제 나옵니다.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야지 소송 안 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문도 보시면 4번. 양 당사자가 수락한다는 거 사적 화해 수단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1번 아까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찾으셨어요? 낮추고 매매해야 하는데 낮추기 곤란하며 매매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불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3번도 좀 기억해 두실게요. 만약에
그 조정 절차 중에서 이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이렇게 못 하겠다라고 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이렉트로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 절차 중이면 소송 갈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정 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소를 제기했다는 거 소송을 갔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조정 절차 자체는요. 어떻게 돼 버려요?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 했죠? 뒤에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다 풀어보시고요.